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대량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 장벽 부근에서 다수의 하마스 대원들이 과감하게 이 장벽을 돌파해서 이스라엘 습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이를 전쟁으로 선포하고 가자 지구를 맹폭했습니다. 역시 가자 지구에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 장벽 부근에 이스라엘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죠. 이 방송을 녹화하는 현재 이스라엘군은 조만간 장벽을 넘어 가자 지구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오늘 샤리아 군사연구소에서는 이번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과연 진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로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약 2,200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측 자료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일단 대량의 피해가 난 마당에 이스라엘이 이 공격의 규모를 축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레이더로 정밀하게 로켓의 수량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넘버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00발로 보는 게 맞고, 또한 하마스는 무장대원들을 장벽 너머로 진입시켰는데요. 오토바이나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 글라이더 등을 이용한 나름 창의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 대원들은 이스라엘군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무차별 살해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죠. 12일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1,300명 이상이고요. 군경 전사자 273명, 부상자는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인 납치 피해자는 15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전차를 포함한 각종 기갑 차량 20여 대가 하마스한테 노획됐고요. 전차 2대도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맹폭에 가자 지구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요. 하마스 대원들도 이스라엘 내에서 약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장벽을 돌파할 때 사용했던 차량 30여 대가 파괴되었고, 고무보트 2척, 회속정 8척이 격침됐습니다. 또한 모터 패러글라이더 2대가 격추되었고, 로켓 발사대는 500기가 넘게 격파되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 전략이 예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마스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까삼이라고 해서 거의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한 조악한 수준의 로켓을 사용했었죠. 사정거리는 20km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며 이들의 로켓 시스템은 일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연장 로켓 형식으로 변화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줌입니다. 15연장의 라줌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요, 비교적 단거리의 까삼 시리즈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예전의 까삼은 이 간이 발사대에서 올려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나무 같은 거나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쏘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우리 구령 다연장 로켓을 연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15발의 로켓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죠. 사정거리는 약 15km 내외고요. 가장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로켓이라 대량 사용이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이런 다량장 시스템을 탑재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까삼보다 더 장사정의 로켓도 있습니다. 이란제 파자르 시리즈인데요. 이란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북한과 함께 로켓 백화점을 차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파자르 시리즈를 다연장화해서 개조한 것이 바로 A120 다량장 로켓입니다. A120은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 라파 여단의 지휘관이자 반군 군사평의 위원이었던 라에드 알 아타르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는 2014년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 당시 사망한 사람입니다. A120에서 120은 120km 이상을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까삼과 같은 조악한 수준이 아닌 이란의 로켓 기술이 접목된 이전보다 훨씬 세련된 로켓을 하마스가 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란 연루설이 나오는데요. 이는 기정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1일 동안 하마스는 하루에 400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이는 여태까지 하루 1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던 것에 비해서 4배나 증가한 거죠.
또한 단 5분간 127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아슈도드와 아슈켈론을 향해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이고 대규모적인 로켓 발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아이언돔 시스템을 압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전략 배후에 바로 이란이 있죠. 헤즈볼라 계열 레바논 일간지 알 아크바르 편집장 이브라함 알 아민에 따르면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보통 이 이란 혁명수비대는 IRGC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마스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합동 군사작전 센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알 아민에 따르면요, 이 IRGC의 알쿠드스군, 이 알쿠드스군이 뭐냐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의 해외작전 특수부대예요. 이 알쿠드스군 사령관인 에스마일 카니 장군이 작전회의 참석차 레바논을 2차례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켓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로켓을 퍼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연장화가 결정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예전에 비해 하마스의 로켓 명중률이 훨씬 상승한 겁니다. 다음 표는요, 하마스의 로켓 명중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요, 명중률이 2021년에 들어서 2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로켓의 명중률은 아이언돔의 명중률 계산 방식인데요. 보통 가삼 로켓은요, 중구난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목표가 아닌 공토에 떨어지는 예가 많아요. 아이언돔의 소프트웨어는요, 민가 등 이런 주요 지역이 아닌 지역에 떨어지는 로켓에 대해서는 요격 수행을 안 합니다. 왜냐? 이게 한 발에 5천만 원짜리거든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니까 이건 안 해요. 2010년대 중반까지 그나마 목표에 떨어지는 로켓의 비율은 전체 발사 로켓의 20% 내외였기 때문에 요격이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명중률이 갑자기 50%로 급증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도 이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요, 하마스에게 로켓 안에 상용 GPS와 INS 장착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INS는 관성 유도 장치죠. 즉, 이를 이용해 로켓의 명중률이 대폭 상승된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마스는 이란의 기술 및 전략 지도하에 로켓 공격 능력을 일신한 거였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모든 로켓 공격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참고로 하마스는 순립파고요, 헤즈볼라는 시아파이니 둘의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이란 공통의 적 때문에 두 조직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순니파 하마스를 돕는 게 어딘가 어색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이란 국왕 팔레비가 미국의 설득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 했기 때문이죠. 이란은 현재 헌법상에서도 이스라엘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로켓 공격을 분석해보면 어떤가요? 먼저 아이언돔의 성능을 간단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언돔은 한 개 포대에 서너 개의 발사기 세트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4개가 이제 한 세트가 됐어요. 각 발사기는 캐니스터화된 20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요. 고장관리, 표적지향,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등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는 최대 350km, 로켓류는 100km 내에서 탐지가 가능하고요. 분당 200개의 탄도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다수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거죠. 이런 포대가 전체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각 포대는 약 144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00발의 로켓을 재장전 없이 격추할 수 있다고 자랑했죠. 그리고 10월 7일 새벽 6시 30분 하마스가 20분간 2200발의 로켓을 날렸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분석 없이 그저 외신을 받았으며 아이언돔이 뚫렸다고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산술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마스가 날린 로켓이 2200발이죠. 명중률이 50%니까 요격할 로켓의 수는 1100발이 됩니다. 아이언돔은 800발의 로켓을 재장전 없이 격추할 수 있고요. 지난 5월 하마스의 로켓 공격 당시 격추율은 95.6%였습니다. 그렇다면 800발을 쏴서 764발의 로켓을 격추시켰겠죠. 불과 20분 만에 2200발이 날아왔으므로 재장전은 못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명중률 50%니까 2200발 중에 1100발, 여기서 764발을 빼야겠죠. 즉 336발의 로켓이 요격되지 않고 이스라엘 영내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언돔이 뚫린 것은 맞는데요. 바로 여기서 언론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 700여 명이 사망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시가지에서 이제 폭발로 빌딩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습을 한 가자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시가지에 대한 영상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시가지에 대한 영상은 일부 건물이 파손되고 주차장에 로켓이 떨어져서 차량들이 불타는 모습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첫날 700여 명의 희생자 중 로켓에 의한 사상자는 10% 미만일 것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 내 주요 거점을 목표로 발사했어요. 이 주요 거점이 뭐냐? 아이언돔 사이트 및 공항, 군사기지, 그리고 항만시설 등등입니다. 이곳에는요, 비교적 대형의 로켓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먼 거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교적 단거리이며 위력이 약한 가삼 계열 로켓들이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영내 민간인 주거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로켓 희생자가 난 거죠. 700명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도에서 이스라엘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요 시설로 날아오는 하마스의 로켓은 대부분 요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돔이 뚫렸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죠. 비록 희생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지켜냈다는 거죠. 이 로켓 공격은요,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여러분들. 8일과 10일에도 수백 발의 로켓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이후, 즉 8일과 11일의 로켓 공격들은요, 수백 발 단위였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완전히 이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즉 첫날 이후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피해 보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자극적인 카피만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700여 명의 대부분 희생자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바로 장벽을 넘어온 하마스 대원들에 의한 것이에요. 이 기습으로 막대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불도저로 장벽을 부수고요, 이곳으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터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진짜 창의적이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침투를 했죠. 하마스는 헬리콥터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즉 이번 하마스의 주공은 이 장벽 부분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로켓 공격은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성동격서 작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켓이 발사되면요, 여러분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로켓이 발사했다고 사이렌이 울려요. 여러분 아마 가끔 보셨을 텐데, 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일단 이 장벽 부분에 있는 수비병들 역시 쉘터에 피신하도록 프로토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틈을 노려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내로 침입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마스가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로켓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자 지구가요, 육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봉쇄되어 있고요, 바다까지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서 차단된 상황에서 하마스는 로켓이나 박격포, 그리고 그 많은 폭발물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군은 줄기차게 하마스의 무기 제조시설과 비축분을 찾아서 폭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뭐냐? 그동안 하마스의 이 로켓 제조 기술력이 일취월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마스는요, 이스라엘군의 불반탄을 일단 악착같이 수거해서 재활용합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 버려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나온 가로등 기둥이나 전쟁 쓰레기를 재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 파이프 같은 것도 버리거든요. 그럼 요거를 또 악착같이 해서 발사체 튜브로 사용합니다. 또한 2021년 5월에 이스라엘 공습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는데, 몇몇 고층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훨씬 더 많은 배선이나 파이프, 철근 및 금속을 하마스가 재활용합니다. 심지어 하마스 해군 특공대는요, 2020년에 100년 전에 세계 제1차 대전에 가라앉은 영국 전함으로부터 170kg의 대형 해군 포탄을 인양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로켓을 제조할 충분한 배관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란이 등장합니다. 이란은 막대한 원조 물자를 밀수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가자 지구로 배송합니다. 일부는 장난감이나 레저용품으로 위장되어서요,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저 장비에는 뭐가 있냐? 이 잠수복 등 그런 것들이 등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통 같은 거. 가장 유명한 루트는 뭐냐? 여러분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란에서 수단을 거쳐서 바로 이집트를 가든지 아니면 리비아를 거쳐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통해 들어가는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는 보통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 부족이 있는데 이 베두인 부족을 이용했어요. 몇 년 전에 이집트는 이 루트를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왜냐? 하마스로부터 뇌물을 담뿍 받은 이집트군 장교들은요, 이 루트에 대한 단속을 무척이나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 가자지구 남부 장벽은 이집트가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는 가자지구에서 나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력과 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마스는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 밀수를 가능합니다.